1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킹스맨 시작합니다. 자, 킹스맨의 시사 바리스타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다 같이 모이니까 이렇게 전우회가 느껴지는 자가격리와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 요즘 격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격리 동기. 우리가 다 격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함께 방송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 오늘 첫 공판이 열리죠. 양부모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궁금한데 어떨까요? 일단 학대치사, 학대를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한 학대치사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검찰이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을 하거나 또는 법의학자 3명에게 추가 보고서를 받으면서까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살인죄 적용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필적 고의, 즉 내가 뭐 이렇게 아이가 사망을 하더라도 그냥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이게 이제 살인죄로 공소를 제기를 하든 학대치사죄에 그치든 간에 결과적으로 양형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공판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거냐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디 국민의 눈높이, 법 감정에 어울리는 양형, 법 적용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오늘 가장 핫한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같은 당 의원들까지 모두 까기 비판에 나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계령에 24시간이 모자란 행보를 보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국가 명예훼손 청원까지 등장한 가수 스티브 유승준입니다. 자, 첫 번째 화제 인물입니다. 모두 까기에 나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문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문 대통령을 향한 직격탄을 날렸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본인의 SNS에 팬덤 정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의 일부를 좀 전해드리자면,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지지자들의 대통령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극성 팬덤의 지지를 기반으로 자라는 정치인들은 자질과 함량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 삼권 분립이 파괴되고 민주화 법치는 후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신장식 변호사 꽤 센 발언 나왔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의 맥락으로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은 다 모이게 돼 있는데요. 국민의힘 중심으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때림으로 인해서 효과는 그 핵심 지지층 때린다고 해서 핵심 지지층이 무너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역으로. 지금 사실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쪽에 전부 다 결집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양쪽 다 이 결집도가 돌파력으로, 그래서 중원으로 치고 나가는 돌파력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상대방을 때림으로 해서 자기 결집력을 높이고 이 결집력을 가지고 중원으로 돌파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포석에서 나오는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금의 모든 발언이나 행보는 그렇게 보시면 일관성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네, 집도끼를 모으고 있다. 네. 네.
문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김종인 위원장, 당내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연일 잡음이 들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에서 선통합 후에 단일화가 해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님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달라. 입당 합당 안 이루어진다면 저는 출마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 중진들이 당대당 통합 주장하는 건 콩가루 발상이다. 3석짜리 정당과 무슨 합당이냐라고 하면서 경로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하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모습입니다. 정작 안철수 대표는 오세훈 전 시장과의 회동을 취소했죠. 네, 맞습니다. 이 오 전 시장 측에 따르면 안 대표가 먼저 이 회동을 연기하자고 연락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추후 회동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이 안 대표와 오 전 시장의 회동이 불발된 것은 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안 대표의 입당 여부에 따라 이 조건부 출마를 하겠다라는 이 안 전 시장, 오 전 시장의 조건부 출마를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안 대표로서는 이 후보 단일화 논의가 국민의힘 당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오 전 시장 등과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안철수 대표를 왜 이렇게 싫어하나 했더니 두 사람의 인연 10년 전까지 거슬러 가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치계에 입문할 때부터 두 사람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일단 김종인 당시 위원은 정치하고 싶으면 국회부터 들어가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고, 당시 안철수 의사였죠. 안철수 교수는 이제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의원을 하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2015년에는 안철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었고요. 총선 직전이었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민주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선거 끝나고 난 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을 제안했었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는 통합 제안을 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겼습니다. 네, 이쯤 보면 앙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모두 까기 중인 김종인 위원장이 이 사람에게는 각별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윤 총장을 향해 정치 입문에 대해 결단할 것을 언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0일 C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이 한 번밖에 안 온다. 본인 스스로가 결심을 할 거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 언급한 별의 순간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 대권 주자를 향해서 종종 표현하던 이 수식어입니다. 네. 그것으로 봐서 이 대권 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덧붙여서 윤 총장은 여권의 인사다. 여권에 마땅한 주자가 없을 경우 여권의 주자로 나설 수도 있다라는 다소 의아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지금이 별의 순간 맞습니까? 네.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이 사석에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의 에너지가 결집돼 있는 것이라서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즉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의 에너지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토끼, 자기 국민의힘 쪽으로 끌어들여 오기 위한 것이고요. 네. 이 별의 순간까지 언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네. 당신은 정치를 할 만한 지금 결단이 안 됐으니까 윤석열 안 됐다라고 그다음에 바로 비판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하.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게 모아져 있는 문재인 정권 반대의 에너지를 네. 국민의힘 쪽으로 당겨오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포석이 있군요. 네. 계획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만 본인이 속한 당을 포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되는 비판 발언,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킹의 주인공, 최근 굉장히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비디오를 함께 보실까요? 네,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누군가를 꼭 안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있죠. 네. 네. 어떤 장면인지 한번 말씀 주세요. 네, 이 사진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지난해 9월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가족을 안 대표가 만난 것입니다. 안 대표는 어제 부산에 다녀왔다. 자식 키우는 부모 된 심정에서 피해자의 고등학교 2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눈에 밟히고 가슴에 얹혀서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하면서 위로하고 싶었다면서 이번 만남을 공개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조 변호사님? 그 안철수 대표가 꼭 안아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꼭 안아주고 싶은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죠. 나를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네. 나를 지지해도 괜찮다. 네. 꼭 한번 안아주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를 안아달라는 얘기겠죠.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 그 집토끼를 다시 당겨오기 위해서 행보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 네. 안철수 대표는 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를 계속 지지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지금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찬석 평론가.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뼈아프죠. 안타까운 일이었고 굉장히 슬픈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을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고 그리고 실책이 계속해서 공개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 여론을 어루만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진처럼 요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아주 바쁩니다. 최근엔 야권 인사들까지 연이어 만나고 있죠. 네. 자, 이 안철수 대표 다소 좀 물러서는 이미지가 좀 강해서 약간은 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 안철수의 철수가 철수하다의 철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요즘 이 안 대표의 행보를 보면 안진격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안 대표의 이 이동을 계속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1월 10일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회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월 11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대구 동화사에서 우연하게 아주 우연하게 만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우연이 참 쉽진 않은데요. 일단 우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1일 저녁입니다. 자, 낮에는 홍준표 의원을 만났고 바로 또 이제 부산으로 이동을 해서 이현주 부산시장 예비후보 캠프를 방문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됐고요. 박형준 예비후보 회동을 1시간 뒤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월 12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면담 그리고 알려진 바와 같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회동도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취소가 되었고요. 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수 유력 인사들과의 접촉하는 그야말로 광폭 행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는 국민의힘의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다.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한 행보라고 보이고요. 네. 이게 근데 이제 동선을 보시면 이게 서울시장 후보의 행보가 아니에요. 네, 대선 후보 대권서. 아닙니까?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행보를 보이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 노리고 있는 것은 지역을 막 다닌다 이런 것보다는 역시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나중에 빠져나갈 거다라고 자기들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뚜렷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식에게 향했던 그 지지층이 네. 빠져나갈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산토끼를 잡으러 다니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자, 안철수 대표 지난 11일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죠. 자, 이곳에서 예기치 않은 만남이 있었다고요? 네, 잠시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대구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였습니다. 자, 이곳에 머물고 있는 조계종 종정 진재 스님에게 새 인사차, 이 사찰을 찾았다가 두 사람이 우연한 만남 형식으로 회동 후에 산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통 이제 우연하게 누군가를 만나면 추후 약속 일정을 잡는다던가 짧은 인사만 나눌 텐데 네. 두 분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함께 산행까지 우연히 만나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연이 필연이 되는 건가요? 자, 그런데 홍준표 의원과의 만남, 이게 우연이 아닐 가능성 있죠? 네. 네, 이게 우연이기에는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이게 쉽지 아니었어.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대구를 자주 방문했었는데 네. 동대구역에서 이제 KTX를 내려서 팔공산까지 약 차로 1시간 걸립니다. 네. 네. 팔공산까지 홍준표 의원의 지역구에서 또 한 3, 40분 걸리고요. 네. 근데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내려서 그 1시간과 3, 40분 차이를 두고 팔공산에 도착했는데 우연히 그 동화사에서 만나기라는 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홍준표 의원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일단은 잠재적 대선 후보군으로 불리는 안철수 대표가 대선으로 직행하지 않고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직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언젠가 복당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도움을 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돕겠다. 이런 이야기가 다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안철수 대표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조력받을 것이 있다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 서울시장 나간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전에 호흡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홍준표를 여전히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안철수 대표와 만난 것을 굉장히 또 반가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 의원, 이 우연한 만남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를 만나고 나서 SNS에 소감글을 남겼죠. 네, 11일 대구 동화사에서 두 사람이 우연한 만남을 가진 이후 오후에 바로 이 홍준표 의원은 본인의 소감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 이 글이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이 많이 등장을 해서 저는 전달만 해드리고 분석은 다른 분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낭중지추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 금년부터는 난득 호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를 하니 연초부터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를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빈 구석이 있어야 사람이 몰려든다는 것은 YS를 봐도 정치적으로 증명이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 어때요, 이게? 이렇게 되면 난득호도란 표현, 신장 변호사님이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자신을 가리켜서 낭중지추의 삶을 살고자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해요. 낭중지추는 저 사람 참 낭중지추야. 아무리 주머니 속에 감춰져도 그죠. 송곳이 뾰족히 튀어나오는 것처럼 참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야. 재주를 숨길 수 없다. 네, 재주를 숨길 수 튄다. 없다. 네. 그건 제3자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쓰는 말인데 낭중지추의 삶을 추구해왔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이상하다. 이때 나온 얘기가 자화자찬이죠. 네, 자화자찬이죠. 그냥 뾰족하게 살겠다라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 나는 너무 워낙 뛰어나서 나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라는 식의 네. 굉장한 극강의 자화자찬일 수 근자감이고요. 있겠네요. 난 좀 지추라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난 좀 송곳이야.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난득호도. 네. 난득호도라는 말이 뭐냐면 참 어리석게 살기가 어렵다. 근데 이게 네. 어리석게 보이고 어리석게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뛰어난 삶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난득호도 삶을 좀 어리석게 살아라, 좀 양보하면서 살아라라는 얘기를 들으니 참 난감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안철수를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이게 약간 결과적으로 약간 안철수 대표를 매긴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어딘가 어리숙하고 모자라다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가. 근데 네. YS를 보니 그것도 그 가능성이 좋은 얘기다라고 하는데 YS는 사실은 머리는 빌렸을 수 있어도 건강은 빌렸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러 들어간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국민의힘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람이 참 어리숙해 보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좀 많이 끌어모아 봐야 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본인이 쓰고도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줬지만 하여튼간에 약간 이 안철수 대표가 이 얘기를 듣고 썩 좋아할까? 안철수 대표를 띄워주는 것 같지만 돌려까기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어쨌든 낭중지추든 난득호도든 유아독존이나 또는 독불장군은 정치인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24시간이 모자라 보이는 안철수 대표, 부디 의미 있는 시간 드리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오늘의 인물은 최근 병역 기피 관련해서 정부에 분노를 쏟아내며 선을 넘고 있는 스티브 유승준 씨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법무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요? 한간에는 입국 금지를 내린 주무처인 법무부가 유승준 관련 논란에서 뒤로 물러나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왜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외교부와 법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찌질한 구경꾼처럼 구경하고 앉아 계십니까? 추미애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저는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입국 금지입니다. 도대체 저희 죄명이 무엇입니까?
그 장원님, 유승준 씨 왜 저렇게 랩을 하는 겁니까? 네. 자, 요즘 노래를 좀 못하셔가지고 일단 화가 좀 나신 것 같고요. 노래를 너무 하고 싶으셔서. 이 분노의 이 구체적인 시작은 지난달 17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하면서부터인데요. 이 법안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좀 전해드리자면요. 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 F4라고 하는데요. 이 사증 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한 법안입니다. 네, 신장식 변호사. 네. 유승준 씨 현재 법적으로 입국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그 비자 발급 취소 소송 제기해서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긴 했습니다. 왜 비자 발급 해줘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근데 이유가 절차 위반이었어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라는 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요.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 합법적인 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승준 씨는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비자 발급 안 해주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절차를 보완해서 다시 처분을 한 겁니다. 비자 발급을 안 하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는 아무런 현재로서는 형식상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유승준 씨의 분노에 국민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난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유승준 씨에 대한 불호의 감정은 많은 분들이 좀 갖고 있는 감정이었는데요. 이번 일로 인해서 한마디로 이제 선을 넘었다라는 분위기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이었습니다. 유승준의 국가적 명예훼손을 처벌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미성년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인터넷 플랫폼에 이 정치적, 종교적, 정부 비판, 사회 비판적인 내용들을 올린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유튜브 채널에도 이 제재를 가해서 국가를 비방하고 국민 정서에 혼돈을 줄 수 있는 컨텐츠는 업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영상을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일 텐데 어떤가요? 네, 일단은 사실 유승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은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개설하고 난 뒤에는 자신의 음악이라든지 운동법 등을 소개했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큰 조회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리고 지난달 19일 이 유승준 방지법에 대해서 격노를 하면서 격분을 토로하면서 이때부터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구독자 수는 거의 무려 2배 이상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3만 명도 채 되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8만 명을 넘어서서 거의 3배 가까이 그러네요. 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팔로우가 계속 늘고 있고 유튜브 수익도 분명히 이에 따라서 급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승준 씨를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 같은 정치인들을 언급하면서 관심을 끄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 본인의 신념일 수 있어요. 본인의 정치적 판단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존중을 합니다만은 갑자기 추미애 장관 부끄럽습니까? 뭐가 걸리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네. 어그로 끌기, 그렇죠. 어그로 네. 끌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보수 유튜버들이 가는 길을 가는 거죠. 센 발언하고 그 굉장히 그 보기에 좋지 않은 사람의 감정을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코인벌이, 챗봇벌이 하고 있는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유승준 씨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예인 유튜버 아니고 보수 유튜버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자, 오찬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본인한테 도움되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이 방송을 하면서 저는 유승준 씨는 정말 일말의 기대도 이제 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입국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뭐 조 전 장관이라든지 현 정부의 주요 인사 그리고 청와대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지난 정권 뭐 이명박 정권이라든지 박근혜 정권 때 얘기는 하지 않는지 그 정권 때도 입국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타겟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을 욕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을 타겟팅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신뢰 회복은 더 어려워졌다라고 봅니다. 네. 유승준 씨가 한참 활동하던 시절에 발표했던 곡들이 굉장히 좋은 곡이 많습니다. 노래 자체는요.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시절의 추억을 그 노래에 담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유승준 씨의 노래를 편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손이 가질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많은 상실감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유승준 씨 뮤직비디오에 그 유승준 씨가 오토바이에 탑승한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멋있어 보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보스코인에 탑승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군 복무 그리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라는 한 시청자의 당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킴이었습니다. 네, 킹슈맨의 우정 담당 저 MC 자원과 오창석 의원의 환상 호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치킨 자리 비켓 코로나가 바꾼 배달 음식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집콕 쪽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지난해 배달 음식과 같은 이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1조 6,393억 원으로 2019년 대비 60.6%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다들 이제 배달 음식 많이들 시켜 드셨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음식들을 좀 시켜 드십니까? 저는 2주 격리 동안 가장 뭘 많이 시켜 먹었는지 보니까 떡만둣국. 네. 네. 떡만둣국 의외로 제가 3번 정도 주문했었거든요. 또 새해를 또 제대로 맞이하셨군요. 네, 떡국 먹고 싶어가지고요. 네. 또 3번은 항정살. 항정살이 배달이에요? 예, 모르셨죠? 배달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다 유명 되죠. 체인점에 네. 항정살을 주문하면 항정살을 구워서 네.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고깃집이 망한 겁니다. 전 배달을 안 했거든요.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된장찌개가 정말 그 가게에서 예. 그 뚝배기에 나오는 된장찌개 그대로 와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 항정살. 예. 저는 사실 뭐 배달 앱을 안 깔고 있었다가 이번에 배달 음식보다는 뭐 그냥 집에서 해 먹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번에 격리하면서 결국은 깔았어요. 결국은 깔았는데 살려면 깔아야죠. 예. 뭐 이번에도 사실은 반찬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켜서 반조리 식품이나 이런 걸 시켜서 많이 먹기도 했는데 이것까지 제가 배달시켜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거는 똠양꿍 시켜 먹어봤습니다. 똠양꿍이요? 배달이 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집안에서 태국의 맛을 예, 보셨군요. 태국의 맛을. 예, 집안에서 또 세계 여행이 가능합니다. 세계 모든 음식이 또 배달이 되니까 중국 음식도 배달이 되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 배달 음식의 판도를 바꿔놨다라고 해요. 오창석 의원은 이 음식들이 가장 많이 어떤 음식들이 가장 많이 배달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저는 뭐 전통의 강자, 짜장면 아니면 뭐 치킨 아니겠습니까? 치킨. 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치킨을 예상하실 겁니다. 오창석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이 배달 대행을 운영하는 한 업체에서 작년 한 해 이 배달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배달 음식 순위는요. 1위가 버거, 2위가 한식, 3위가 치킨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원래는 이 한식 자리에 치킨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집콕 쪽들이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되면서 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밥 좀 먹자 하는 이 분위기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오창석 의원, 네. 자, 이후에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배달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서울에 사실 폭설이 많이 내렸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추운 날씨로 이 택배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 추위에 빙판길이 얼면서 사실은 배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생사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배달업계 종사자들의 현실입니다. 네, 저도 어제 이제 폭설이 왔다는 사실을 까먹은 채 저도 이제 햄버거를 주문하려고 어플에 들어갔는데 폭설 상황 때문에 이제 배달 제한 구역이다라고 이제 배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히려. 이 안전을 다 고려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요. 자, 이 폭설과 한파로 온 나라가 꽁꽁 얼고 도로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이 배달 노동자들은 어떻게든 이 배달을 안수하기 위해서 조리된 음식을 오토바이에 실은 채 이 빙판길로 나서야 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날씨가 안 좋은 날엔 평소보다 20%에서 30%의 배달 수요가 증가하는 탓에 배달 앱 플랫폼의 서비스 중단도 어려운 실상이라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니까 지금 사진 보실 텐데요. 나만의 편리함만을 생각한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들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 또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창석 의원. 네, 맞습니다. 폭설이 내렸던 당일인데요.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배달을 좀 자제해달라. 라이더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라이더 유니온의 이야기가 먹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배달을 좀 자제하자. 지금은 배달을 시키면 그 사람들에게 생사를 넘나드는 그 경계선에서 주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제하자. 지금도 제목이 나오지만 오늘 같은 날씨엔 배달 음식 자제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네. 또 배달 라이더들에게 또 따뜻한 온기로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요즘 정말 날씨는 정말 추운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따뜻한 온정, 정말 이 높은 이 시민 의식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마음만큼은 좀 따뜻해지는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편리한 배달 문화도 좋지만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MC다운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직문직답 주제는 이재용 최종 선고 D-5일 그의 운명은입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5일 앞으로 다가왔죠.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 일단 오창석 의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3년 10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요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아마 형량을 더 올리라는 것이었죠. 뇌물과 횡령액 50억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징역 9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주 18일 내려지게 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죠. 자,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한 이유가 어떤가요? 일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위원회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본질은 횡령액이 86억, 뇌물 공여액이 86억이라는 얘기는 근데 그 뇌물을 이재용 씨가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뇌물을 준 게 아니에요. 삼성의 돈을 횡령해서 그 뇌물을 줬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만큼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주목하고 있고 특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1조는 이재용 앞에서도 적용되는가. 즉 헌법 제11조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네. 예. 하지만 지금까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10,000명만 평등한 것이다. 또는 이재용 앞에만 특별해진다.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삼성공화국의 오명을 사법부가 벗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준법감시원회다 뭐다 이런 거 다 떼놓고 보면 본질은 9년에 해당할 만한 큰 죄를 지었다. 그만큼 9년에 해당할 만한 큰 죄를 지었느냐. 이것이 쟁점이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죄가 무겁다. 네. 네, 2019년 8월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된 재판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금 진행이 됐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은 빌려준 걸까? 사준 걸까? 자, 렌탈일까요? 기부일까요? 네. 자, 먼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총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인데요.
뇌물 공여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었다라는 것이고요. 횡령은 뇌물로 쓰기 위한 횡령을 또 회사에서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은 최서원 씨와 관련된 것입니다. 재산 국외 도피는 독일에 있던 최서원 씨에게 전달했었다라는 혐의고요. 범죄 수익 은닉은 최서원 씨의 범죄 수익을 은폐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 당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부인했었던 부분인 것입니다. 네. 이 중에서 재판마다 쟁점이 되는 것 바로 뇌물액 수준이죠.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말 3마리 등을 사주면서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뇌물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재판마다 달랐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이제 말 3마리 하고요. 그 다음에 영재센터에 돈을 최서원 씨를 위해서 줬던 것이 제3자 뇌물 공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말 3마리 다 인정이 돼서 약 89억 원의 뇌물액이 인정이 됐고요. 네. 여기서 이제 뇌물액이 89억이 인정됐다는 거는 횡령 금액도 89억이 인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재용 씨가 개인 돈으로 주지 않았어요. 삼성 회사 돈으로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2심에서 우리 정영식 판사는 이걸 다 뺍니다. 말 3마리 이 부분을 다 빼고 그다음에 영재센터 부분도 빼서 갑자기 뇌물액이 36억으로 줄어들면서 집행유예를 주게 되죠. 예, 그다음에 지금 2심 근데 이제 전원합의체로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서는 뇌물액 86억이다. 그래서 말 3마리 소유권 이전된 거다. 사준 거다. 그다음에 영재센터에다가 16억 원 준 것도 이것도 뇌물액이다. 따라서 횡령액도 86억 원이다. 이렇게 각각 판단을 달리 해왔습니다. 네. 네, 이재용 부회장의 이 파기환송심 기사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인데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뭐길래? 네. 네, 파기환송심 내내 뜨거운 키워드가 바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입니다. 준법감시위원회 대체 뭔가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죠.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와 달라라고 했고,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답을 가져온 것이 이 준법감시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해서 삼성의 핵심 가치인 정도 경영을 실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위원회라고 합니다. 준법 감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외부 위원과 1인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실제로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법을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사업을 경영하나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낡은 사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기면서 법을 잘 지키는 경영을 해야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준법 경영의 새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지만 최근에 있었던 공정경제 3법 통과시킬 때 굉장히 반발을 했었죠. 네. 여전히 이건 슬로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역시 죄가 얼마나 무거우냐여야 할 텐데 그런데 이게 왜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는 걸까요? 봐주기를 위한 수단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뇌물 그 자체도 안 좋지만 뇌물을 자기 돈으로 준 것도 아니에요. 회사의 돈을 횡령해서 뇌물을 줬다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뇌물을 줬느냐?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회사 돈을 쓴 겁니다. 네. 근데 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미 도둑질은 벌어졌어요. 회사 돈 빼간 도둑질은 벌어졌는데 회사가 도둑질을 당한 피해자인 회사가 앞으로 도둑질 당하지 않을 방법을 내와라. 네. 도둑 맞았으니까 CCTV 설치하고 방호를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라. 그러면 도둑질을 한 사람을 봐줄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봐주기 위한 거 아니냐. 집행유예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그 의구심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유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언론에서도 그런 프레임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데 그건 어떤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특검에서는 이 준법감시위원회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준법감시위원회 얘기를 하면서 회복적 사법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 회복적 사법, 따뜻한 사법, 치유적 사법이라는 것은 청소년들 간에 싸움을 했다거나 또는 뭐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했을 때 가서 시신을 닦는 일을 한다거나 미국에서 그렇게 활용이 됩니다. 이래서 네. 충분히 반성하고 이 청소년들에게 다시 앞길을 열어주자라고 하는 것에서 온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회사 돈을 빼돌려서 자기 경영권 승계에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기피 신청까지 했던 이런 얘기, 이런 그 특검에서는 네. 법관 기피 신청까지 했다가 결국은 뭐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면죄부란 말을 할 수는 없으니 뭐 치유사법이라는 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단어가 또 등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치유사법이 아니라 치욕사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치유사법보다 선택적 사법에 가깝겠죠. 네. 자, 직문직답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용 재판이 아닌 준법감시위원회 재판입니다. 네, 삼성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준법위 심리위원회 명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재판부 추천 심리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추천 심리위원으로는 홍순탁 회계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추천 심리위원은 김경수 변호사가 현재 심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준감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점검일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참 전문심리위원 헷갈리죠. 준법감시위원회가 있고 또 전문심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기 아니냐라고 하니까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하고 있는지를 전문심리위원이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여기에 아까 세 분의 전문심리위원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준법감시위원회가 힘이 세지면은요. 이사회 등의 회사법상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들의 권한을 침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힘이 약해지면 실효성이 없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분들의 심리 결과들을 보면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용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거를 더 세게 운영할 수도 있고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적 한계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실효성 있게 재벌 총수를 이재용 총수를 감시하기에는 좀 많이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성된 재판인데 현재 쟁점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문제로 진행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횡령 액수가 86억. 생각해 보세요. 삼성물산 직원 중에 한 명이 횡령 10억 했는데요. 징역 4년 실형 선고받아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횡령 액수 86억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해 주면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면 그러면 집행유예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네, 직문직답 마지막 질문입니다. 핵심은 양형, 그의 운명은? 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 여부에 가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평가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다음 주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주영 부장판사가. 왜냐하면 보통 삼성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할 때도 100여 명 이상의 회계사가 10,000시간 이상을 들여서 회계감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같이 회의를 한 시간이 한 10시간밖에 안 돼요. 전문심리위원들이. 그런데도 그래서 양쪽 특검 측도 그렇고 피고인 측에서도 그렇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시간을 더 달라고 했는데도 굳이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 날 합니다. 왜냐? 2월 달에 법관 인사가 있거든요. 정주영 부장판사가 본인이 판결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밖에 의심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네, 오찬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준영 판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서 좀 공정한 잣대,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잣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달걀 18개를 훔쳐서 징역 1년 8개월 나왔었던. 물론 이분은 이제 누범이고 상습범이긴 했으나 18개 1년 8개월이 나오는데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달걀 한 18억 개 정도 금액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겁니다. 80몇 억 이런 것들이. 근데 과연 이것이 무죄
또는 아무런 죄목을 받지 않는 결과로 나왔을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이 사법부를 바라보는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로부터 사법적 상대적 박탈감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새해 정초부터 이러한 것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네. 국민들 감정은 훨씬 더 슬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 마지막 질문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 이건 이미 확정된 겁니다. 자, 이제 구속 여부만 남은 셈인데 이 부회장이 어떻게 죄값을 치를지 파기환송집 선고에 달렸습니다. 자, 신장식 변호사,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상식에 따른다면 3년 이상 실형에 맞다. 1심에서도 5년형을 받았었거든요. 1심에서 89억이 인정됐었고 지금 86억이 이미 대법원에서 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3년 이상의 실형이 타당하다. 하지만 사법부가 삼성공화국을 다시 한번 인증할 거냐 아니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냐는 월요일 판결 네.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 만약에 국민적 상식에서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네. 하지만 다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네.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장면이라고 봅니다. 네, 오찬희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법부의 신뢰가 굉장히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 부분을 그룹 내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효율적인 통제가 된다고 봅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네. 그리고 삼성그룹 내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준법 제도를 하기 전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무슨 대국민 사과하고 자녀들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지은 죄와는 무관한 거예요.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횡령이나 범죄 은닉이나 은폐 이런 것들이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룹 차원의 승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승계에 대해서 승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보다 승계하려면 승계할 때 내는 세금이나 법을 제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왜 그걸 따르지 않고 불법 승계, 불법 편법 승계를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법의 원칙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을 거쳐 돌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이제 선고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국정농단의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을지 주목하겠습니다. 자, 엠리원 코로나 네. 속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562명 늘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중 국내 발생 환자 숫자는 536명이었고요. 서울 발생 환자 숫자는 148명이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숫자는 7만 212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고강도 방역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감염 확산 부시가 크니까요. 약속과 모임 잡지 말고 방역 수칙 실천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자, 잠시 유튜브 댓글 상황 볼까 싶은데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자, 댓글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된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댓글이 눈에 띕니다. 삼성이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글을 올려주셨고요. 자, 이제는 판사가 누군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니 참나 피곤하고 힘든 세상. 뭐 이런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티키타카 뉴스에서 이제 배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늦어져도 화내지 마세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라는 따뜻한 댓글이 눈에 띄었고요. 택배와 배달이 아니었으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라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킴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